강도당한 강도. 폴트리엄, 미스터리. 거대한 도시 속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다. 조각처럼 깔끔한 용모에 말끔하게 면도한 얼굴을 가진 젊은이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재빨리 몸을 빼내서 거지들이 몰려있는 워싱턴 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더니 여유 있어 보이는 표정을 하고 골목 구석에 있는 허름한 술집으로 들어갔다. 그 술집은 그런 종류의 옷차림과 용모를 가진 사람이 갈증을 달래기에는 적당해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술집 안에는 반쯤 찢어진 옷을 걸친 불황자들이 곰팡이가 핀 어두침침한 공간 안을 헤매고 있었다. 그들은 비틀거리면서 화려한 술병들을 다루고 있는 하얀 앞치마를 두른 바텐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자신들이 용기를 끌어모으기만 하면 외상으로 술을 한 잔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지나다니는 사람들 2명 중 하나는 도둑이거나 그보다 질 낮은 범죄자인 워싱턴가에서 의미하는 외상은 평범한 것은 아니었다. 새롭게 술집에 들어온 그 젊은 남자가 이 실용적인 철학자들을 옆으로 피해서 발을 향해서 다가갔다. 그리고 약간 힘을 줘서 고급 가죽 여행 가방을 앞으로 돌리더니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자단목 바 위에 올려놨다. 하프앤하프 한 잔 주십시오. 그가 말하면서 날카롭고 침착하지만 약간의 쾌활함이 섞인 눈빛으로 바텐더를 바라보았다. 그가 빠른 속도로 잔을 비웠다. 대여섯 명의 주변 사람들은 아주 조용해졌고 온갖 다양한 감정을 제대로 숨기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중 가장 우세한 감정은 가장 원시적이고 뻔뻔한 감정이었고 그들은 탐욕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심한 듯 보였다. 그가 글래드스톤 여행 가방에 잠금쇠를 풀더니 뭔가를 꺼냈다. 길고 단단해 보이는 그 물체는 동그란 금속판이 여러 개 달려있고 거친 천을 굵은 실로 꿰매어 만들어진 주머니였다. 그 동그란 금속판들이 활발하게 서로 부딪히면서 기이한 음악 같은 것을 만들어냈다. 그 술집 안고요함을 여전히 깨지지 않은 채였지만 금방 폭발할 듯한 욕망과 열기가 들끓어올랐다. 그 감정들이 분출되지 못한 결과 긴장감이 술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주머니 안에는 금괴가 가득 차 있었고 그것과 비슷한 종류의 주머니가 여행 가방 안에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지폐로 가득 찬 주머니들이 그 금괴가 담긴 주머니들과 자리를 놓고 경쟁하듯 빽빽하게 들어있었다. 그 여행 가방이 왜 그렇게 무거워 보였는지 이해되었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근육의 힘을 시험해보고 싶다는 욕구를 느낄 정도로 무거워 보이는 가방이었고 당연히 그런 시험을 할 정도로 가치 있는 것들이 가방 안에 담겨 있었다. 록펠러나 모건 같은 재벌조차도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가방을 들고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려는 욕구를 느낄 만했다. 그 가방 안에는 수백만 달러가 넘는 금괴와 돈이 들어있는 듯 보였다. 바텐더가 평소의 만취 상태에서 갑자기 정신을 차렸다. 이런 멍청이. 그가 외쳤다. 이런 멍청한 양반아. 지금 그런 물건을 가지고 이 술집 안으로 들어오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요? 당신은 우리 술집의 악명을 장식해 주려고 온 거요. 당신의 멍청한 머리가 우리 바 바로 앞에서 활짝 열리고 경찰이 달려와서 우리를 취조하게 만들 생각인 건가?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바텐더가 잠시 멈추더니 노여움에 숨을 헐떡거렸다. 바텐더는 그토록 험한 지역에서 자주 사용하는 거칠고 속된 말을 퍼부었지만 뭔가 부당한 일이 자신에게 닥쳐왔다는 것에 대한 불타는 화를 억누르지는 못한 것 같았다. 가죽 여행 가방을 가진 젊은 남자가 침착하면서 무심한 미소를 지었다. 그가 열린 주머니의 위쪽에서 작은 동전 하나를 꺼내더니 다시 주머니를 닫고 가방에 넣은 후 잠금쇠를 잠갔다. 이미 술집 안에는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인간의 탐욕의 열기가 부풀어 오르고 있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듯 행동했다. 그 술집 안에 팽배한 긴장감이 너무 크게 고조된 나머지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몰려드는 중이었다. 부두의 하역 노동자들과 나룻배를 모는 뱃사람들, 미국인들, 유대인들, 그리스인들, 중국인들이 그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먼지로 더러운 부르튼 입술을 혀로 핥고 있었다. 그 모든 흥분과 탐욕, 열기 속에서 그가 계산을 마치고 잔돈을 챙긴 다음 아주 평범한 일상이라는 듯한 태도로 자신의 안쪽 주머니에서 연발 권총을 꺼냈다. 그리고 진지한 태도를 그것을 확인했다. 그 권총에 작고 평평한 공이치기가 당겨졌고 그러자 그것은 독사의 머리처럼 반짝였다. 그리고 안전장치가 찰칵거리면서 뒤쪽으로 밀려났다.
권총을 확인하는 절차에 만족한 남자가 고개를 돌리더니 술집 현관문을 향해서 나아갔다. 평소와 다름없이 멍청한 삐쩍 마른 사람들의 무리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냉소적인 눈빛에 회색 눈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자 그들은 순식간에 뒤로 물러났다. 마치 마법 같았다. 잠시 후 그 술집 안은 텅 비었다. 그러나 창백한 얼굴에 쥐 같은 눈을 가진 뜨내기들과 불량배들 몇 명은 여전히 거기에 남아있었다. 이런 빌어먹을. 바텐더가 거친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저 바보 멍청이가 금으로 된 것들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여기 안으로 들어와서 온갖 소동을 일으켰지. 물론 나로서는 그것을 뺏는 것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말야. 그런데 그가 지은 미소에서 느껴지는 한기가 지옥에서 바로 뽑아올린 것처럼 차갑더라고. 그 순간이 준 충격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정신을 회복한 불황자들이 거리를 향해서 재빨리 달려나갔다. 방금 전 떠난 남자를 쫓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라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한 사람은 그가 보이는 데까지 쫓아가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무대 위에서 작게 속삭이는 식으로 그 사실을 자랑하지도 않았다. 블론디 도일이 먹이감을 뒤쫓는 야행성 맹수의 눈빛 같은 것을 반짝이면서 창고들이 줄지어 서 있는 그림자 속에서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서 있었다. 블론디는 그 낯선 남자를 술집에서부터 쫓아가지 않았다. 그는 그런 유치한 방식보다 더 교묘한 방식을 더 많이 알고 있었다. 그는 그 젊은 남자를 앞질러 갔고 다른 동료들이 태풍의 한가운데를 향해서 몰려들 무렵 그 술집 밖으로 미리 나갔다. 블론디는 흥분으로 정신을 잃지도 않았고 단순한 호기심이나 놀라움이 가져온 충동에 정신을 팔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일에 필요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직관력과 창의적인 상상력을 교묘하게 이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남자가 글래드스톤 여행 가방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부터 은밀하게 숨어서 행동했다. 그것은 블론디에게는 천성 같은 능력이었다. 게다가 그가 정확한 장소에 몸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낯선 남자가 곧바로 그를 향해서 다가왔다. 그 낯선 젊은 남자는 블론디 자신이 탈출구로 점 찍어둔 어두운 골목을 우회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블론디 앞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그가 아주 빠르게 그러나 조용히 걸어서 줄지어 선 창고들 사이 작은 길 사이를 향해서 나아갔고 그것은 순간적으로 이뤄진 일이었다. 물론 그 젊은 남자가 사라진 작은 틈새를 파악하기에 다른 사람들은 너무 늦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블론디는 그 모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움직였다. 블론디는 조심스럽게 걷고 있는 낯선 남자가 어둠에 담요 속먹먹한 대기의 가장자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다렸다. 그 다음 블론디가 몸을 숨기고 있던 고마운 골목으로부터 조심스럽게 나왔다. 블론디는 자연스러우면서도 교묘하게 일을 처리하는 중이었다. 그것은 시각뿐만 아니라 감각으로도 자신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나 볼 수 있는 여유였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몸을 숨기는 차양이나 지붕 같은 것을 이용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왜냐하면 앞서 걷고 있는 남자가 멈추거나 뒤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남자와 10걸음 정도가 떨어질 때까지 블론디가 속도를 올렸다. 그 구역의 반 정도 되는 앞쪽으로 골목이 넓은 공터 같은 곳으로 이어졌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마도 그곳에 뭔가를 숨길 수도 있을 듯 보였다. 또는 살인마가 목을 조를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었다. 조금 더 멀리 가면 그 공터는 버려진 창고의 지하실로 이어지는 낮은 지대로 이어졌다. 블론디는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손바닥 안을 들여다보듯 훤히 알고 있었다. 순식간에 그가 가죽 여행 가방을 든 남자 사이의 간격을 더욱 좁혔다. 가볍게 뛰기 시작한 블론디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술집에서 너무 일찍 나왔기 때문에 블론디는 그 남자의 연발 권총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엄청난 돈을 가진 젊은 남자가 무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가난한 지역의 경계선을 넘어오는 사람은 모두 무장을 했기 때문이었다. 잠시 동안 그가 걸음을 멈추고 섬세한 눈길로 자신의 앞에서 움직이는 형체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 가방이 가벼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 여행 가방을 들고 움직이는 사람은 밭은 숨을 내쉬고 있었고 블론디가 앞으로 빠르게 뛰는 동안 그 남자는 왼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오른손으로 바꿔 쥐기도 했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그 거대한 도시의 어두운 거리 속에서 강도를 당했다. 비싼 옷을 차려입고 극장을 가면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반짝이는 붉은색과 초록색의 다이아몬드를 자랑하듯 내보인 사람들과 지갑과 강철로 된 현금 상자를 들고 걸어가던 사업가들이 모두 강도를 당했다.
블론디는 여행 가방을 든 남자를 향해서 달려들면서 그 강도 희생자들 중 몇 명을 떠올렸다. 왜냐하면 이번 젊은 남자처럼 너무나 쉽게 자신의 소나귀에 들어온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왼팔 앞쪽이 상대방의 목을 완벽하게 조였고 다른 손은 그의 뒷덜미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목이 졸릴 때 들리는 흐느낌 같은 소리가 울려나왔다. 강도 행위에서 울려나오는 익숙한 소리였기 때문에 그 소리는 블론디에게 아무런 효과도 미치지 못했다. 그는 몸부림치는 남자를 더욱 자신 쪽으로 무심하게 끌어당겨서 위로 쳐올렸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자신의 무릎을 위로 올려서 그를 강하게 때렸다. 블론디는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콩팥을 가격하는 것이 몸부림을 멈추게 하는 결정적인 진정수단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다음 그가 조용히 투덜거리는 소리를 내뱉고 자신의 몸을 희생자 쪽으로 더욱 강하게 당겼다. 그리고 뭔가 일이 생겼다. 그 일은 너무나 빨리 진행되었고 하나의 움직임이 다른 움직임에 너무나 빨리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강도가 익숙한 일련의 동작에 대한 지식을 모두 망각할 정도였다. 희생자의 손목을 잡고 있던 손이 꺾이면서 강제로 뒤로 뒤집혔고 그 팔 전체의 근육이 경직되면서 마치 바이올린 줄처럼 팽팽해졌다. 블론디는 자신의 신경 전체에 수백만 개의 바늘이 꽂히는 느낌을 받았다. 그 다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면서 하늘을 날았고 곧바로 거대한 충격이 밀려왔다. 블론디의 팔이 여전히 뒤틀려 상대방에게 잡힌 상태에서 그의 몸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뭔가가 아마도 무릎처럼 느껴지는 물체가 그의 목 한가운데를 무자비하게 압박하고 있었고 그 압박 때문에 턱을 움직이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블론디가 땅바닥에 쓰러졌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도 전에 그의 몸이 완전히 뒤집혔다. 얼굴은 바닥을 향했고 팔은 어깨뼈까지 끌어올려져 꽉 잡혀 있었다. 그는 고통에 찬 신음을 흘렸지만 블론디의 팔을 잡고 무릎으로는 그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대방은 다시 한번 그의 손목을 꺾었다. 그리고 양손을 단단히 묶었다. 그 다음 강도의 양발목이 밧줄에 묶였고 잠시 후 블론디는 어색한 모습으로 묶인 한 덩이 짐이 되었다. 상대방이 그의 목을 잡아서 거칠게 옆으로 돌리자 은색과 흰색이 뒤섞인 띠 같은 것이 멀리 보였는데 그것은 하늘이었다. 좁고 불빛이 어두운 골목 안에서 블론디는 자신을 잡은 사람의 얼굴을 겨우 바라보기만 했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고 블론디의 얼굴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여행 가방을 가진 젊은 남자가 말을 시작했다. 당신은 내가 허용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성공에 가까이 갔더군. 그가 음침한 목소리로 말했다. 효율적으로 목을 조르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군. 물론 당신이 목을 조르는 동작에는 과학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어. 아마도 내가 당신을 가르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자고. 그래도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 안 그런가? 블론디 도일에게 그 질문은 완벽하게 우스꽝스러운 소리였기 때문에 그는 그냥 자신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침착한 눈빛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절대적으로 이상하고 무한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것은 마치 교묘한 금융사기 기법을 통해서 한 뭉치의 지폐나 다이아몬드 한 덩이를 빼앗은 다음 그 희생자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는지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의 앞에 서 있는 젊은 남자는 블론디의 입장과 생각을 잘 이해하고 있는 듯 보였다. 왜냐하면 그가 웃음을 터뜨리면서 말을 이었기 때문이었다. 이건 내가 당신에게 개인으로서 뭔가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가 차갑게 설명했다. 만약 당신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당신 목을 부러뜨리고 아무 일도 아닌 듯 지나갔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머무는 곳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고. 그냥 그 자리에 잠시 누워있으라고, 알겠나? 그가 몸을 일으키더니 블론디를 바라보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일어섰다. 그리고 재빨리 허리를 숙여서 블론디의 팔을 잡고서 일으켜 세웠다. 그 강도가 85kg이 넘는 거구의 근육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남자는 어렵지 않게 그를 일으켜 세웠다. 지금 내가 한 가지 작은 일을 처리하는 동안 당신을 지하실 입구 앞에 두고 갈 거야. 그가 말했다. 블론디에게 말한다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말하는 듯 보였다. 바로 돌아올 거야. 이 소식은 그 강도에서는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희생자를 처치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른 지역에 혼자 남겨진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그는 수수께끼에 휩싸인 젊은 남자의 모습이 위쪽 골목으로 통하는 계단의 칙칙한 불빛 사이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혼자 남겨졌다.
블론디로서는 자신을 쓰러뜨린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과 발을 묶은 매듭을 풀 수 없었다. 그는 좌우로 몸을 비틀고 손발을 움츠렸다가 이리저리 비틀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그 모습은 마치 주문을 외우는 헌신적인 브라만의 진지함을 연상시켰다. 그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사이 20여 분이 흘렀다. 그러다가 어떤 소리가 들렸고 그는 가쁜 숨을 내쉬면서 동작을 멈추고 신을 저주하는 놀라움 속에 빠졌다. 그것은 자동차의 엔진 소리였다. 한밤중에 어둠을 뚫고서 블론디를 향해 달려오는 소리가 분명했다. 잠시 후 그 자동차가 멈췄고 몇십 초 후 위쪽 골목 사이로 사라졌던 바로 그 날렵한 형체가 골목 계단을 따라서 쿵쿵거리며 내려왔다. 그리고 또다시 블론디는 한 쌍의 끔찍한 팔에 붙잡혔다. 그를 움켜쥔 팔의 힘은 거리의 싸움꾼이자 전직 권투 선수였던 블론디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힘이었다. 조용히 좀 있어야지. 라는 말이 있지, 이 친구야. 젊은 남자가 웃음을 터뜨리면서 다시 몸을 돌려서 위쪽 골목으로 향했다. 붉은색과 초록색의 전등 불빛을 내뿜어내는 택시가 그 지역의 특이한 골목들 사이로 먹먹한 불빛을 비췄다. 그 택시는 더럽고 썩은 내가 나는 벽으로 구분된 보도의 한쪽 구석 끝에 서 있었다. 운전사가 자동차에서 뛰어내리더니 기이한 한 쌍의 남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더니 차 문을 열었다. 중앙도로를 따라가 주시죠. 만약 이 친구가 말썽을 부린다면 내가 직접 조용하게 만들겠어요. 블론디를 데려온 남자가 말했다. 나한테 그냥 몸을 맡기라고, 이 친구야, 레리. 강도는 몸을 움직여보려고 애썼다. 자신이 의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택시 운전사가 글래드스톤 여행 가방을 들고 운전석 문 앞으로 걸어가는 것을 봤다. 자신을 이 덫에 걸려들도록 만드는 음모에서 미끼 역할을 했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운전사가 그 가방을 택시 바닥에 던져놓았고 차 문을 모두 잠갔다. 그리고 창문을 가리는 커튼이 내려오자마자 그 거대한 기계가 으르렁거리고 휘잉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출발 준비를 마쳤다. 다음 순간 블론디 도일은 자신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어둠 속을 가르면서 알려지지 않은 목적지로 가는 중이었다.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는 사이 그 택시는 약간 뭉그적거리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자동차가 서서히 속도를 높였고 어느 순간 블론디는 자동차가 훨씬 밝은 불빛이 비추는 거리로 들어섰고 이제 어두침침한 뒷골목 지대를 통과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거나 소동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실행함에 거리낌이 있었다. 자신의 옆에 탄 사람이 운전사에게 말한 불길한 이야기를 잊은 것도 아니었고 그런 소동을 벌이기에는 자신의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사실 경찰관 하나가 그 택시를 세우고 승객과 내부를 조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블론디는 조사를 받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좌석에 몸을 기대고 자신을 붙잡은 사람의 하얀 얼굴 위로 가끔씩 하얀 얼룩 같은 것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가 짐작하기에 30분 정도 달린 후 자동차가 아래쪽으로부터 끼익끼익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속도를 낮췄다가 멈췄다. 차 문이 열리고 블론디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뛰어내렸다. 잠시만 내 친구를 보고 있어 주세요. 그가 운전사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여행 가방을 집어들더니 앞으로 걷기 시작했다. 블론디가 주변을 둘러보자 택시가 선 곳이 구식의 석조 주택 앞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주택 좌우로도 비슷한 건물들이 서 있었다. 현관문 앞 계단 위쪽 등불이 넓은 돌 계단 위로 먹먹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글래드스톤 가방을 지닌 남자가 현관 앞 계단을 타고 빠른 속도로 올라가더니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몇십 초 후 그가 밖으로 나오더니 택시 옆으로 왔다. 지금 당신의 발을 풀어줄 생각이야. 그가 블론디에게 말했다. 하지만 도망치려는 시도 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지. 사람들의 목을 조르는 강도의 생각에 운전사는 미리 요금을 지불받은 것이었거나 또는 자신을 끌고 가는 이상한 젊은 남자와 운전사 사이에 일종의 계약 같은 것이 존재하는 듯 보였다. 돌 계단을 따라 올라간 블론디 도일은 매미처럼 규칙적인 소리를 들었고 자동차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 보였다. 그토록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으로 생전 처음 희미하면서 신경 쓰이는 감정이 생겨났다. 그가 완벽하게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감정이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유형의 사람과 혼자 남겨진 것이었다. 지금 자신의 팔을 가볍게 잡고 있는 손의 끔찍한 힘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방의 태도 속에는 훨씬 더 강력한 정신적 힘과 압도적인 의지력이 느껴졌고 그런 그의 조용한 태도가 블론디를 두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비틀거리면서 무기력하게 그를 따라갔고 도망치거나 저항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다. 석조 주택의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집안 공기는 놀라울 정도로 고요하면서도 쾌적했다. 열기에 오른 더러운 도시는 그 현관문 앞서 뒤로 물러나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 강도는 자신이 우주 바깥 다른 행성 하나에 와 있다고 생각했다. 뭔가 찰칵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블론디는 머리 위에서 내려온 노란색 강한 불빛에 눈을 깜빡였다. 그는 자신이 넓은 응접실 같은 곳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순간 상대방이 그를 밀어서 앞으로 트인 복도를 따라 걸어가도록 만들었다. 거기에서도 전등 불빛이 켜졌고 바로 다음 블론디는 놀라서 탄성을 토했다. 뭔가 하얀 것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검정 구멍이 뚫려 있는 사이로 눈동자가 빛났고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이빨이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유리 뚜껑 뒤쪽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와 얼굴이 마주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블론디 뒤에 있던 남자가 미소 지으면서 말했다. 저 친구들은 위험하지 않아. 저 단계까지 이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지, 내 친구여. 그가 말을 이었다. 의자를 찾아서 앉으라고. 우리가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밧줄을 풀어주겠어. 강도가 그 방 안다른 것들을 자세하게 살폈다. 페르시안 호두나무로 만든 책장과 독서용 책상이 있었고 하얀 에나멜 처리가 된 책상 위에는 몇 개의 필기구들과 유리판이 있었다. 그리고 신기하게 생긴 굽은 칼날을 가진 칼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시선이 자신을 잡아온 남자에게 닿았다. 글래드스톤 가방을 가진 젊은 남자가 블론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거의 호의적으로 보일 정도로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당신이 오늘 저녁 아주 흥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것이 재미있는 경험이라는 것에 돈을 걸 수도 있어. 그가 친절하게 말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면서 당신의 일상적인 계획을 내가 망치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 만약 당신이 내가 찾는 그 사람이 맞다면 당신은 여기까지 교회 문지기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 하지만 오늘의 이 경우는 약간은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제 당신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어. 당신은 돈을 좀 벌고 싶은가? 당신이 생전 처음 보는 양의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블론디의 눈동자가 가늘어졌다. 그는 이제 그 특이한 상황에 적응해 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언급 그리고 상당한 양의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언급이 그의 생각을 완벽하게 정지시켰고 압도했다. 그가 눈에 힘을 주고 그 말을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제 당신이 뭘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해주겠어. 상대방이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위험을 감수하고 기회를 잡을지를 결정할 수 있을 거야. 도시의 북쪽 지역에 외따로 서 있는 작은 집안에 늙은 신사가 혼자서 살고 있지. 그 사람 외에는 고양이 한 마리만 살고 있는 집이고 그 집 주소는 내가 나중에 당신에게 줄 거야. 그 신사와 나는 예전에 함께 일하면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만한 크기의 인공 다이아몬드를 개발하는 작업을 수행했어.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어. 하지만 우리 작업의 부산물로 세상에 무한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지.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야. 우리는 합성 고무를 만들 수 있었어. 순수하고 완벽한 고무지. 물론 나무에서 추출한 것과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고. 남자가 잠시 동안 말을 멈추고 자신이 한 마리 강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블론디는 큰 인상을 받은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가 무심히 상대방을 바라보더니 짜증이 난다는 듯 어깨를 한번 으쓱거렸다. 젊은 남자가 말을 이었다. 정치 경제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고무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훨씬 중요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고무 합성 공정이라면 완벽한 다이아몬드는 제조하는 공정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 작업에서 내가 했던 역할은 대부분 공정을 감독하는 역할이었어. 나는 화학 이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세부적인 공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지. 나는 회버 교수를 고용해서
수도 없는 공식들을 실험하고 채택하거나 기각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돕도록 했지. 시행착오가 거듭되는 신경을 말리는 작업이었고 가끔씩 그 늙은 교수는 포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어. 그렇지만 일주일 정도 휴가를 보내고 오면 그 사람은 다시 기운을 차리고 우리 작업에 참여했지. 그 교수는 약 2년 동안 우리 작업에 함께했어. 그러던 어느 날 밤 그가 우리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우연히도 알지 못했던 요소를 찾았다고 전달했어. 그리고 그는 표본을 같이 보냈는데 그것은 실험 용액에서 바로 합성해서 추출한 것이었고 나에게 오기 30분 전에 합성한 것이었지. 그는 자신이 매우 지친 상태이므로 바로 집에 가서 쉬겠다고 말했고 다음날 아침 10시에 실험실에게 다시 만나자고 말했어. 젊은 남자가 말을 멈추더니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그가 검은색과 붉은색이 뒤섞인 작은 육각형 모양의 조각을 꺼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블론디 도일의 눈앞에 들어 보였다. 그것은 유연하고 탄력적인 고체였다. 적어도 강도의 눈으로 보기에 그 물체는 육각형의 다른 고무 조각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바로 이 물건이 그가 나에게 보냈던 합성 고무지. 상대방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실험실에 간 나는 그 늙은 교수가 말한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지. 이 고무는 나무가 아니라 화학용액에서 합성된 것이지.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비밀은 수백만 수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어. 아마도 당신이라도 내가 다음날 아침 10시에 실험실에 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실험실에는 아무도 없는 듯 보였어. 내가 3번을 강하게 문을 두드린 다음 위층에 있는 창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어떤 사람이 종이가 든 긴 통을 나에게 던졌어. 그것은 내 옆쪽 계단 위에 떨어졌지.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고 그 종이에는 나에게 쓴 메모가 있었어. 아주 특이할 정도로 어지럽게 쓰여진 필체였지. 나는 그것을 2번이나 꼼꼼하게 읽었어. 그리고 나는 그 늙은 과학자가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다고 확신했지.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성공으로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그 과정의 긴장감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던 거겠지. 메모에 의하면 그는 자신이 합성 고무를 위한 화학 공식을 완벽하게 정리했고 그것을 종이에 적은 다음 그동안 내가 화학 공정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정리한 공책과 함께 어떤 보관함에 넣었다고 했어. 그리고 그 보관함에 일련의 전기 배열과 전선을 연결해서 그 교수가 실험실에 있든 또는 자신의 침실에 있든 단추 하나를 누르기만 하면 그 보관함의 종이가 모두 파괴되도록 만들었다고 하더군. 즉 우리의 모든 지식과 축적물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지. 그는 자신이 화학 공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완벽함을 추구하지 못하고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했어.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것이 내가 그 작업에 투여한 몫보다 훨씬 더 크다고 주장했어. 만약 내가 보관함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어. 하지만 그가 나를 자신의 실험실이나 집안에서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그 악마 같은 장치를 작동시키고 그 값진 발견을 영원히 파괴해서 내 소나기 너머로 보내버리겠다고 했지. 또다시 젊은 사람이 말을 멈추고 침착한 시선으로 블론디를 바라보았다. 그러는 사이 빙하 같은 냉정함과 타협할 줄 모르는 결의가 그의 눈빛 속에서 반짝였다. 그리고 그의 눈이 가늘어지면서 흉포한 빛을 띠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한밤중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야. 그리고 그 보관함 속 종이를 가져올 수 있어야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큰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만약 그 집을 뒤지다가 잡히더라도 그냥 평범한 절도범으로 체포될 거야. 그렇게 되더라도 화학 공식과 내 공책은 무사하겠지. 그런 사람은 이런 종류의 일을 위해서 준비와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 위험하거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강력한 힘과 의지력을 가지고 있어야 해. 그리고 이번 특별한 작업을 위해서 나는 $10,000를 지급할 생각이야. 그 어떤 특정한 조건이나 단서를 달지 않은 순수한 현금이지. 그리고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돈을 지불할 거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든 나는 관여할 생각도 없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간섭할 일도 없고 그것을 훔쳐가는 것도 불가능한 돈이 될 거라고. 이제 당신이라면 그 일을 하겠어? 그가 미끄러지듯 블론디에게 다가와 마지막 질문을 쏟아냈다. 그 속의 강렬한 힘 때문에 강도를 눈을 깜빡거렸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고려할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때까지 블론디는 젊은 남자가 하는 이야기를 주에 깊게 듣고 있었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다.
그가 보통 하는 종류의 일이었고 그런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당신은 내게 기대를 걸어도 될 거요.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가 젊은 남자에게 잡힌 다음 처음으로 꺼내는 말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 대장. 만약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못 찾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요? 나는 동전 하나라도 받는 거요. 아니면 그냥 쫓겨나는 거요? 그 젊은 남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 그러면 당신이 실패할 일은 없을 거야. 그가 자신의 예상을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정확히 어디를 찾아봐야 할지 이야기해 줄 거야. 하지만 만약 뭔가 일이 잘못된다고 해도 당신의 보상금을 잃을 일은 없을 거야. 이 세상의 신들은 나에게 풍성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는 나에게 솔직하고 충성한 사람에게는 역시 풍성함의 은혜를 베풀지. 나는 당신이 내 사람이 된 거라고 믿을 거야. 나는 커다란 물고기를 낚으려고 시도했어. 그리고 이런 규모의 돈 이야기를 하면 쪼잘한 친구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지. 하지만 당신은 이 나라에서 금지된 용기를 가지고 내 계획을 따라줄 생각이지. 그러니 당신이라면 이 늙은 교수에 대항해서 매우 쉽게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가 블론디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미소 지었다. 그리고 강도는 자신의 가슴이 천천히 가라앉았다가 거칠게 박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 미소 속에는 뭔가 끔찍하면서 공포스러운 것이 있었다. 그 거대한 도시의 외곽 지역의 울타리 그림자 아래로 블론디가 몸을 웅크리고 기어가는 중이었다. 바로 그 그림자는 블론디에게 익숙한 음침함과 어두움의 지하 세계에 그가 다시 뛰어들었다는 느낌을 줬다. 그의 주위에는 작은 주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말끔하게 정리된 네모난 잔디밭과 정원이 보였고 장미 덤불에서 풍겨나온 향기가 그에게 흘러왔다. 그 향기는 한밤중의 습기찬 숨결과 뒤섞여 매우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하루 중 가장 도시가 죽어있는 생기를 잃은 시간대 중 가장 고요한 시간인 새벽 2시였다. 어딘가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곳에서 수탈기 회를 치며 격렬하게 울부짖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 놈의 넓적다리를 튀겨버리고 싶구나. 강도가 투덜거리면서 자신의 두 번째 신발의 끈을 풀었다. 그리고 뒤뚱거리면서 신발을 벗겼다. 지금 생각해서는 내 놈 깃털을 뽑지도 않고 그냥 날 것으로 삼킬 수도 있어. 그래, 이 집이 그 늙은 미치광이의 집이군. 좋아. 저기 보이는 절반 정도 열린 창문을 타고 안으로 들어가겠어. 아마도 부엌 아니면 욕실 창문이겠지. 그가 몸을 똑바로 펴더니 이슬이 맺힌 풀밭을 가로질러 갔다. 그리고 열린 창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보며 주변을 살피고 집 안쪽 또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가 없는지 정신을 집중했다. 최초의 태양이 떠오르기 전만큼이나 세상은 완벽하게 고요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동작으로 블론디가 손을 위로 뻗어서 창턱을 꽉 쥐고 몸을 들어올렸다. 그리고 몇 초 후 그는 어둠에 잠긴 실내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창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그의 벌거벗은 발에는 윤기가 흐르는 마룻바닥에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강도가 되기 전 꽤 어린 시절부터 블론디는 이런 종류의 일을 해왔다. 오래전 과거의 기억이 이제 그에게 돌아왔고 그는 숙련된 장인의 동작과 익숙함, 편안함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했다. 그가 문을 발견하고 가볍게 그것을 열어 복도 속으로 들어갔다. 더듬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간 후 양쪽에 있는 방문의 감촉을 모두 확인했다. 그리고 복도 끝까지 간 다음 생각을 하기 위해 멈췄다. 그는 모든 모퉁이와 방문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마음속으로 그 복도를 다시 걸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는 건물의 바깥쪽 윤곽과 비교해서 자신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게다가 그를 고용한 사람이 사전 작업으로 그려준 그 건물의 구조도에 근거해서 블론디는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바로 앞에 있는 방문의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힘을 줘서 그것을 잡아당겼다가 재빨리 옆으로 틀었다. 나무가 부딪히며 끽끽거리는 소리나 경첩이 떨리는 소리를 막으려는 의도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빠른 동작으로 그가 문을 불끈 열어젖힌 다음 복도 끝에 있는 방 안쪽으로 조용히 스며들어갔다. 멀리서 비추는 푸른빛의 아크 등의 불빛이 희미한 가운데 줄을 지어 늘어선 용액병과 흩어져 있는 유리판과 금속판이 보였고 벽 근처에 긴 의자가 몇 개 기대어져 있었다.
상당히 희미한 불빛이었지만 블론디는 자신이 들어온 곳이 실험실과 비슷한 커다란 공간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강도가 서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 공간에서 이어지는 작은 문이 하나 더 있었다. 그 문을 향해서 그가 전진했다. 이번 일은 나에겐 식은 죽 먹기가 되겠군. 그가 중얼거렸다. 만달러라. 그래,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차를 하나 사서 그 뒷골목을 누비고 다닐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여자들을 태우고 놀아야지.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웅장한 꿈에 대한 생각으로 쾌활함에 젖어, 아니 거의 중독되다시피 한 블론디였지만 근처에서 뭔가 은밀하게 움직이는 소리를 놓칠 정도로 정신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몸을 급하게 돌리면서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서 얼굴을 가렸다. 자신의 머리나 얼굴을 노리고 날아올 수도 있는 타격을 미리 막으려는 행동이었다. 그와 동시에 그는 뭔가가 자신의 가슴을 조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의 한쪽 팔을 옆구리에 붙이도록 강제했고 그의 살을 갉아먹으면서 타오르는 듯한 느낌을 줬다. 그가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질렀다. 그는 자신이 올가미에 걸렸다는 것과 자신이 바닥에서 위로 들어올려지는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순간 눈이 멀뜻 밝은 푸른 불빛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강도가 허우적거리면서 뒤를 돌아보자 키가 큰 늙은 남자가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광경은 마치 커다란 새가 불 앞에서 이리저리 날뛰는 듯 보였다. 블론디는 벌써 천장까지 들어올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몸을 움직이자 바닥으로 떨어질 듯한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래, 내 새 사냥감이군. 아니 내 물고기고 내 우아한 가젤이구나. 처음 한 방에 내가 너를 잡아서 이렇게 가뒀어. 밧줄에 묶인 상태로 그렇게 몸부림치면 안 돼, 이쁜 거사. 그 밧줄은 강철 섬유로 만들어졌고 아주 조밀하게 짜인 것이거든. 내가 너를 확인한 다음에 아래로 내려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렴. 천장 바로 아래 회랑을 따라서 걸어가는 형체가 블론디의 시야에 잡혔지만 너무 빨라서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 형체가 회랑을 따라가다가 방끝에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왔다. 그러더니 늙은 남자가 그의 앞에 섰다. 그는 키가 크고 삐쩍 말랐으면 하얀 머리카락을 가진 늙은 남자였다. 그는 두 조각으로 이뤄진 표현하기 힘든 일종의 잠옷 같은 것을 입고 있었고 허리 근처에는 이중으로 묶인 밧줄을 두르고 있었다. 강도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살피는 동안 그 늙은 남자가 천천히 움직임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몸을 흔들었다. 블론디를 잡은 사람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늙은 남자의 머리를 뒤로 젖혀져 있었고 높은 콧등을 가진 그의 코가 블론디를 찌를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의 코는 마치 독수리의 날카로운 부리처럼 보였다. 여기에 뭘 가지러 온 거지? 블론디를 가만히 지켜보던 남자가 불현듯 추궁했다. 블론디를 가만히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 남자가 주는 마법 같은 인상으로 인해서 블론디의 혀가 마비되었고 그의 온몸은 최면에 걸린 듯 나른했다. 그 느낌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 늙은 남자는 꿈처럼 보였다. 우여곡절과 불행, 모험으로 점철된 그날 밤 전체가 일련의 악몽의 집합처럼 느껴졌다. 마치 공짜 점심을 먹으면서 너무 많은 술을 마신 결과처럼 느껴졌다. 그러더니 분노의 빛이 그 늙은 남자의 눈동자 속에서 활활 타올랐고 그가 갑자기 몸을 돌려서 멀리 걸어가 버렸다. 그는 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 블론디는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 그렇다면 내게 그것을 치료할 것이 있지.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을 겪게 될 거야. 그 말들이 블론디의 떨리는 머릿속에서 웅웅거리면 울려 퍼졌다. 마치 길다란 통에 갇힌 벌들이 시끄럽게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이전에 처했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다. 가슴을 옥죄는 무거운 물체로 인해서 숨이 막혔고 그의 주변 전체가 온몸을 압박하면서 고통이 가해졌다. 그러는 동안 옆을 보자 늙은 남자가 좁은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가더니 천장 바로 아래 회랑을 타고 움직여서 자신의 바로 위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유리가 찰칵거리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블론디를 잡은 사람이 틈 사이로 그를 노려보는 모습이 보였다. 머리를 숙여, 이런 미친놈아. 그가 날카로운 소리로 화를 내며 외쳤다. 만약 이 물건이 내 놈의 눈 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는 살아 숨쉬는 동안 한 줄기 빛도 보지 못하게 될 거야. 머리를 숙여, 숙이라고. 블론디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온몸이 붙잡힌 상황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멀리 자신의 머리를 앞쪽으로 내밀었다. 다음 순간 그의 뒷덜미 중 노출된 부분으로 뭔가 물방울 같은 것이 찰싹 튕겨져 올라왔다. 바로 즉시 엄청난 온도로 가열된 다리미가 피부를 열기로 녹이며 바로 펴는 듯한 느낌이 전해졌다. 블론디가 자유로운 손을 뒤로 뻗었고 동시에 또 다른 방울이 그의 손 위를 덮었다. 고통과 두려움에 차서 팔을 거칠게 휘두르며 손을 앞쪽으로 끌어당기자 보라색 얼룩이 손 위에 생긴 것이 보였다. 강도가 그 얼룩을 바라보는 사이 그것이 부풀어 올랐고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그의 팔과 어깨 전체를 덮쳤다. 그는 뭔가 지옥에서 만든 기계 장치에 갇힌 듯 보였다. 두 개의 하얀색 장대가 그를 쿡쿡 찌르며 통증을 더했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자 이성이 재빨리 제자리를 잡았고 광기에 젖은 늙은 남자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그가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았다. 제발요. 그가 외쳤다. 이리로 내려와요. 내가 모든 것을 이야기할게요. 나는 침묵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당신이 나를 너무 놀라게 해서 말을 잊은 것뿐이었어요. 모든 것을 말할게요. 블론디는 이제 늙은 남자가 만족스럽게 낄낄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더니 그가 회랑을 따라서 뒤로 돌아 나왔고 계단을 따라 내려왔다. 그러는 사이 블론디는 여전히 절박한 마음으로 그를 더욱 달랠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 그를 더욱 잘 달래서 자유로운 한 손을 뻗어서 그 늙은 남자를 잡을 수만 있다면. 갑작스럽게 덮쳐온 분노에 블론디가 이를 갈았다. 그는 머리뼈 바로 아래에서 지금까지 억눌린 피가 들끓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잠시 후 모든 것이 붉은색으로 변했다. 늙은 남자가 그의 얼굴을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으로 하여금 말을 할 기회를 주기 전에 한 가지를 경고하고 싶군. 이번에는 아주 쉽게 당신을 봐줬다는 것을 알아두라고. 다음번에는. 그가 바늘처럼 길고 얇은 금속 관을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 푸른 빛이 나는 주사기처럼 보였다. 다음번에 우리가 사소한 문제를 겪게 되면 나는 당신에게 이것을 한방 선사할 거야, 이 멍청아. 그러면 당신을 알던 사람들 모두가 더 이상은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될 거야. 영원히 그렇게 되겠지. 이 바늘 속에는 탄저병 바이러스가 들어있어. 이 어린 친구야. 탄저병이라고. 사악한 물집이 잡히고 고름이 흘러나오지. 아주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잘못된 대답을 한다면 그 아름다운 최후를 당신에게 바로 선사할 거야.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것은 자신이 한 말의 두려움이 블론디의 의식 속 깊이 가라앉도록 만들려는 의도였다. 강도가 그를 두려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가끔씩 그 전염병을 담은 바늘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흔들리는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았다. 두려움을 이겨보려는 블론디의 의지력이 담긴 눈빛이 삐쩍 마르고 무서운 하얀 얼굴을 바라보았다. 미친 과학자의 얼굴이었다. 그는 바늘 끝에 녹슨 것 같은 희미한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아주 걸쭉한 용액 속에 그 바늘이 담겨 있다가 천천히 마른 듯한 흔적이었다. 블론디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생물학에는 완벽하게 무지했다. 하지만 그 늙은 남자의 태도 속에는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블론디 도일의 운명과 생명이 그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뭔가가 있었다. 한 손을 뻗어서 그의 마르고 긴 목 위에 얹을 수만 있다면. 당신은 여기에 뭘 찾으러 온 거지? 늙은 남자가 추궁하며 물었다. 나는 돈이든 보석이든 뭔가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으러 왔습니다. 블론디가 공손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상대방의 눈빛이 자신의 머리 뒤쪽 끝까지 꿰뚫어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제 단순한 거짓말을 하며 자신을 잡은 늙은 남자를 속이려고 시도하는 중이었다. 블론디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꼈다. 보석이라고? 늙은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내가 보석을 가지고 다닐 유형의 사람처럼 보이나? 오늘 이전에는 나는 당신을 본 적 없어요. 블론디가 솔직한 태도로 확신에 차서 말했다. 당신은 나를 믿어도 돼요, 선생님. 당신이 여기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나는 이 빌어먹을 집에 한 발짝도 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나를 내려줘요. 바로 나가겠어요.
주님을 생각해서라도 나를 내려줘요. 이 무거운 밧줄 때문에 나를 거의 숨을 쉬지도 못하겠다고요. 하지만 블론디가 하는 말 대부분이 그 늙은 남자의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바로 흘러나오는 듯 보였다. 그 늙은 남자는 손으로 마른 턱을 잡고 가슴 아래쪽에 팔뚝을 기대고 생각에 잠겨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이상한 수정 결정체를 살펴보는 것과 같은 태도로 블론디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주 느린 속도로 그의 눈동자 위로 엷은 막 같은 것이 생겨나더니 자신이 붙잡은 남자를 바라보면서 조금씩 몸을 흔들었다. 블론디는 늙은 남자의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조금 더 떨리고 흔들리면 블론디의 팔이 뻗어나가는 범위 안으로 그가 넘어져 들어올 것 같았다. 그 늙은 남자가 뭔가 발작 같은 것을 일으키려는 참이라는 것이 명확했다. 강도의 팔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기이한 자세로 꼬였다. 그리고 그가 늙은 남자를 집중해서 바라보았다. 또다시 늙은 남자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블론디를 향해서 다가왔다. 블론디는 자신의 몸이 상대방의 몸을 건드리기 위해서 뒤틀리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했다. 그러더니 그가 갑자기 팔을 내뻗었다. 마치 흉측한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비명이 들렸고 그 삐쩍 마른 형체가 춤을 추듯 다가와서 블론디의 바로 앞까지 왔다. 그러나 여전히 팔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거리였다. 그러더니 그 마른 형체가 그를 향해서 몸을 숙였다. 블론디는 그 늙은 남자의 팔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날카로운 바늘이 자신의 어깨를 꿰뚫고 들어왔다. 광기에 가까운 두려움이 그물망에 잡힌 몸으로서는 취할 수도 없는 동작을 취하도록 만들었다. 큰 망치 같은 거친 손이 과학자의 뾰족한 턱 근처를 잡고 강하게 밀어냈다. 그리고 늙은 남자가 뒤로 쓰러졌다. 그와 동시에 강도의 긴장된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다. 절대적인 어둠이 그의 마음을 메웠고 그 어둠은 방 안나머지 공간까지 채우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는 기절하지 않았다. 블론디 도일은 생전 처음 겪는 완벽하게 명료한 의식 속에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덮고 있는 암흑이 그와 나머지 우주 사이에 무한한 거리를 떨어뜨린 듯 보였다. 그 어둠 속을 뚫고서 발걸음 소리가 뛰어오고 다른 우주에서 멀어지는 듯 멀리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완전한 적막이 덮쳐왔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바닥에 누워 있었다. 위를 올려다보자 푸른색과 초록색이 뒤섞인 빛이 흘러나오는 관이 보였다. 그는 약간 고개를 돌리고 신음을 토해냈다. 그의 온몸에 통증이 흘렀고 발작하듯 떨렸다. 그는 누군가 자신의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다는 것과 뒷덜미를 뭔가 딱딱한 것이 받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늙은 남자의 끔찍한 협박, 어깨를 관통한 날카로운 바늘을 기억해냈다. 그가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일으켰다. 누군가 그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그대로 누워있는 것이 가장 나아. 긴장된 상황에서 너무 오래 갇혀 있었어. 그리고 산성용액으로 화상을 입기도 했지. 내가 그 상처를 치료했으니까 크게 불편하거나 악화될 일은 없을 거야. 당신이 절뚝거리고 돌아다니던 그 늙은 교수를 쓰러지게 만들었어. 가만히 누워 있으라고. 그동안 나는 교수를 어떻게 할지 볼 테니까. 하지만 그 바늘이 있었다고. 블론디가 소리쳤다. 그 늙은 미치광이가 바이러스인지 독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그리고 내가 그를 때려눕히기 전에 그가 바늘로 내 어깨를 찔렀어. 세상에나 대장, 내가 고름투성이로 부풀어 올라서 죽기 전에 뭔가 좀 치료를 해달라고. 그가 가진 바늘은 다른 바늘만큼이나 무해한 것이었어. 블론디 위쪽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그를 달랬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앞쪽으로 다가오더니 그를 굽어보면서 서 있었다. 글래드스톤 가방을 든 그 젊은 남자였다. 그는 마치 도미노 게임을 하는 것처럼 침착하고 다정했다. 그는 언제나 그런 종류의 것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곤 했지. 하지만 그가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기 직전에 그의 모든 용액과 바늘을 소독했어. 그리고 당신 어깨에 바늘 구멍을 헤집어서 소독약으로 그곳을 치료할 거야. 하지만 나라면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겠어. 상대방이 옆으로 움직이는 사이 블론디가 그를 바라보았다. 방의 건너편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가 몸을 옆으로 돌리자 엄청난 통증이 몰려들었다. 늙은 남자는 담요에 쌓여 바닥에 누워 있었다. 실험실의 희미한 푸른 불빛 아래에서 그의 하얀 머리카락과 하얀 피부가 유령처럼 창백하게 보였다.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해, 대장? 블론디가 거친 목소리로 추궁하듯 외쳤다. 그 자신의 상처는 잠시 잊은 듯 보였다.
당신이 아주 세게 쳤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기는 했지만 그는 죽지는 않았어. 몇 분 동안 강도는 바닥에 누워서 젊은 남자와 늙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아주 느린 속도로 늙은 남자의 창백한 피부에 생기가 돌아왔고 그의 손이 뒤틀리듯 경련을 일으켰다. 그러더니 그가 머리를 돌리면서 한숨을 토해내더니 눈을 떴다. 그리고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젊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가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기쁨에 차서 손을 내밀었다. 세상에나 데니, 이런 친구야. 그가 외쳤다. 아마도 실험실 의자에 앉아서 잠들었던 것 같군. 벌써 아침인가? 그래, 확실히 아침이겠지. 아, 세상에, 내 친구야, 내 친구야. 그동안 긴 꿈을 꿨어. 하지만 우리가 성공했다고, 데니. 우리가 큰 대가를 성취한 거야. 들어봐, 포도당이 제대로 기능을 했어. 그게 정답이었어. 우연한 사고 때문에 거의 절망에 빠져서 내가 마지막 실험을 했어. 그냥 시도해봤지. 나는 당신에게 그 생성물을 보내려고 생각하던 중이었어. 그런데 그냥 잠들어 버린 것 같군. 글래드스톤 가방을 들었던 젊은 남자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나에게 고무를 보냈어요, 교수님. 그가 다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내가 여기로 와서 당신을 찾은 거죠. 잠을 자고 있더군요. 이 장소를 청소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사람을 같이 데려왔어요. 당신이 할 일을 모두 완료했군요, 드디어. 내 친구요, 이제 기나긴 휴가를 즐기기만 하면 될 것 같군요. 그가 늙은 남자를 부축해서 한쪽 구석 긴 의자까지 걸어갔고 그가 의자에 몸을 파묻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블론디가 잔디밭을 가로질러 자신의 신발을 두고 온 울타리 옆에서 허리를 숙이는 사이 아침 이슬이 가득한 장미와 잔디의 향기가 흘러왔다. 그가 잠시 멈춰서 외투 안쪽 주머니에서 편지 하나를 꺼냈다. 뻣뻣한 면 재질의 종이에 쓰여진 편지가 열린 봉투 안에 꽂혀 있었다. 그는 몇 번이나 그 편지를 읽었고 그 편지가 시티즌 내셔널 은행의 은행장 앞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봉투 안에는 $10,000짜리 수표가 함께 들어있었고 아무런 질문도 하지 말고 편지를 가져간 사람에게 그 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적혀 있었다. 지난 10시간이 흐르는 사이 최초로 강도의 얼굴 위로 미소가 떠올랐다. 정말로 짜증나는 인간이었어. 그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투덜거렸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는 경외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 자식은 나를 미끼로 쓴 것이었어. 나를 먼저 보내서 그 늙은 교수의 관심을 다른 데 돌린 다음 자신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처리하려는 생각이었던 거지.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처리해놨던 것이 분명해. 나는 마지막에 투입된 거겠지. 그래, 그래도 나는 돈을 받았지. 제대로 챙겼지. 그 늙은이가 나를 엄청나게 괴롭혔지만 하지만 나는 박사는 아니니까 괜찮지. 그렇게 멀쩡하게 생긴 젊은 놈이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 그 사기꾼에게서 돈을 더 받아냈어야 했어. 그가 수표와 편지를 접더니 조심스러운 태도로 주머니 안에 넣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서 신발 한 짝을 집어들었다. 신발에 발을 넣은 후 그가 다시 편지 봉투를 꺼내더니 앞에서 했던 행동을 그대로 반복했다. 이런 빌어먹을 이 돈을 어떻게 다 쓸까? 그가 천천히 중얼거렸다. 그래, 블론디, 블론디, 여행을 가는 거야. 이제 온 세상을 보러 다니자고. 하지만 그 전에 시끄러운 자동차를 하나 사고 그것을 몰고서 뒷골목 모든 곳을 가는 거야. 이제 너는 돈이 있잖아, 이 친구야. 이제 너는 부자라고. 그가 편지 봉투를 다시 집어넣더니 다른 쪽 신발을 집어 올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떨었다. 그가 다시 주저앉으면서 신음을 토했다. 은행은 10시까지는 열지 않을 거야.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강도당한 강도. 폴트리엄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